지난 3일이죠.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및 열병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북한의 정상이 참석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병식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불편한 심기를 SNS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미중 대립을 넘어서 반미축이 형성된 상황, 중국의 속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승절 행사 또 열병식, 다들 관심을 가졌지만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일 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의 의도는 이 80주년 전승절을 통해서 중국의 그 외교력과 국방력 이런 걸 과시하면서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항하는 반미 반서방 연대에 앞장서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피력을 했고 특히 그 권위주의 세계 정권 이게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이제 이거 한 자리 천안문 막로에 모임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나도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사실 외톨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 자연스럽게 데뷔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 핵 개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다양하게 이런 데 나와서 어쩌면 암묵적으로 자신의 핵을 인정을 인정받는 받은. 그런 이제 부수적 효과도 노리고 우선 무엇보다 제일 급한 거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겠죠. 자신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니까 중국과 좀 소원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양측의 필요성이 접합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런 막루에 셋이 함께 서는 그런 모습이 그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제 이 열병식에서 연설하면서도 중화민족의 부흥, 그다음에 뭐 전 세계에서 결국 이제 예전 옛날 얘기하면서 승리를 결국은 거뒀었다 이러면서 왠지 미국을 좀 자극하는 듯한 어제 연설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면 기분 나빠서 또 뭐라고 썼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애써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 전승절 행사 자체가 2차 대전의 원래 승리를 기억하는 그런 기념일인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은 2차 대전하고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은 2차 대전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에 건국이 됐고요. 네. 2차 대전은 1945년에 끝났거든요. 다만 그 당시에 그 중국을 대표하던 중화민국의 국민당군이 국민혁명군이 공산당국과 같이 항일 전쟁을 했었고 그 항일 전쟁에서 이긴 거를 기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던 국가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 자체를 트럼프가 좀 무시를 했었는데 이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역사 문제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뭐 중국은 항상 그렇습니다만은 이 미국을 겨냥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아니 2차 대전 전승국이면은 미국이 가장 힘을 많이 들였고 미국이 인도하는 연합군이 이긴 건데 우리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나를 엉뚱하게. 견제하는 말만 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심기가 좀 불편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꼬는 말들 많이 했죠. 나 빼고 지금 모의를 꾸미는데 안부 좀 전해주라. 푸틴하고 김정은한테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건 돌려서 또 견제를 하는 겁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도 이런 상황을 당연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어쨌든 반미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러시아는 지금 러우 전쟁 때문에 뭐 얼마 전에 또 알래스카에서 미국, 러시아, 푸틴, 트럼프 회담에서 결과가 없었고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있다가 중국과 소원해졌는데 이번 기회에 좀 미국하고 가까워져야겠다. 중국하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아주 대미 견제 이런 데 좋은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모양을 만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약간 소외감을 약간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또 노리고 있을 수도 있죠.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어떤 큰 흐름이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중국은 미국 얘기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관계가 다 평화스러워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중화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게 아니다라 하는 이렇게 원래 평소의 워딩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다 두고 SNS에 내 얘기 할 줄 알았는데 미국 얘기 안 하더라 이렇게 네. 표현한 건가 봐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이 연합군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도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더라도 좀 한마디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이제 자신의 뜻을 피력을 한 건데 요번에 그 전승절의 명칭이 뭐냐면 항일 전쟁 승리 및 반파시스트 전쟁 네.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반파시스트 전쟁이라는 게 독일, 이탈리아 뭐 이제 이런 그 2차 대전 전범국들로부터의 승리고 사실 중일 전쟁은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잖아요. 물론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그래서 약간 그걸 분리해서 그 대응한 면이 중국은 있는 거죠. 일부러 그렇게 그 기념식 이름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북중러라고 이제 얘기를 저희가 하는데 보통 근데 이제 김정은이 간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면 핵도 있지만 러우 전쟁에 파병해서 뭔가 이제 러시아에서 좀 이제 챙겨줬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사실 북한이요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3.9%예요. 전 세계적인 불경기를 생각해 보면 아니 북한이 아무것도 산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3.9%를 성장했지?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3.1%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러시아의 폭탄 뭐 이런 거 팔기 때문에 산업에서 제조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특수를 보는 거죠. 거기다 파병을 해서 파병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통치 자금이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로부터의 그런 자금이 있는데 그 북한이 더 필요한 거는 뭐냐면 자생력을 가진 경제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러우 전쟁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끝나게 되면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이 앞으로 계속된다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죠. 그래서 러우 전쟁 이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원래 중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특히 7월 1일에 그 갈마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해안 관광지구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제재 국가라서 관광객이 하나도 없어요. 2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데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 큰 리조트들이 보통 10,000명 정도 수용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국의 관광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의 관광객이 오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끊긴 중러 국제철도가 다녀야 돼요. 그런 관광업이라는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제재도 피할 수 있고, 그 소위 소비 산업으로서 분명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군사 얘기 이런 건 하나도 안 합니다. 이번에 수행원들도 군사 인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부 경제 관련 사람들만 데리고 갔고 경제 협력의 방점을 찍어서 러시아로부터 얻은 이익이 계속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준비를 하는 이제 그런 작업으로 아마 김정은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거는 그냥 넘겨 짚어보는 생각인데 기차를 타고 갔던 것도 나중을 위해서 혹시 큰 그림을 그려본 거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기차를 그냥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올 때 꽉 채워오죠. 네, 올 때 꽉 채워오고 기차 비행기는 사실 평양에서 베이징 가는데 1시간 반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정차를 할 수도 없고요. 다만 기차는 다니면서 필요한 데서 세워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선을 계속 숨기지만 요새 같은 때 동선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목을 받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어쩌고 막 이런 것들을 또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북한의 존재를 과시하는데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하노이 가는데 66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66시간 동안 계속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이제 기능 또는 전략 지위가 있다라는 거를 과시하는데 그 기차로 움직이는 게 사실은 선전이나 이런 거에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저 북중러 저렇게 열병식 참여했을 때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없었잖아요. 네네. 그 삼국이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굉장한 그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중국은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3자 한미일 삼각공조를 했을 때 저런 거는 이 다극화 시대에 소위 3자가 연합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걸로 적어야말로 아시아판 소나토다.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신냉전을 회책하는 거다.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해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만들어버리면 신냉전을 고착화하는 게 되잖아요. 게다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입니다. 그럼 자신은 정상 국가인데 내가 왜 저런 왕따 국가들을 이끌고 이런 틀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느냐.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계속 견제를 받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좋은 빌미를 주는 거예요. 봐라, 중국이 저러니까 내가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푸틴은 물론 이제 중요한 그 동방 경제 포럼이라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중요한 경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갔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3자 회담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근데 뭔가 지금 굉장히 주목받았던 부분들이 뭐 열병식 자체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또 공개가 네. 돼서 그 부분도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미국한테 그렇습니다. 보여주려는 거였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미국한테만 보여주는 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승절은 어쨌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념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열병식이라는 걸 하죠. 요즘은 그 냉전 시대에는 그걸 과시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많이 안 합니다. 북한만 열심히 하지. 잘 안 하는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최첨단 무기들, 특히 동풍 시리즈라고 그래서 둥펑이라는 중국의 58년에 이제 최초의 중거리 미사일 이름인데 거기를 계속 개량시켜서 동풍 61, 전 세계를 소위 사정권에 넣고 있고 DF-5C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사정권에 넣고 있는 걸 보여줬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스텔스 기능을 가진 미래전에 적합한 유무인 복합 체계 이런 걸 과시함으로써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도 군사력으로 그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나를 따르라잖아요. 미국의 일방주의에 자꾸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다자질서를 수호하는 나라니까 나를 따라서 가자. 그러면서 내가 이런 군사적 준비도 돼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좀 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지나가다가 기자들이 얘기하는 그 마이크에 실제로 이제 150세까지 살 수 있고 네, 네, 뭐 네. 75세면 청년이다 막 이런 얘기하고 네,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점점 바이오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의외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국 관련된 주식들이 바이오 주식들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중국이 바이오나 이런 뭐 어떤 그런 이제 영생을 우리 영생이라는 단어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뭐지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앵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일부는 아니 그러면 150살까지 살면서 계속 통치하겠다는 건가? 네, 뭐 그쵸. 이제 그렇게 이런 들리죠. 얘기도 네.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는 사실 북중러 세 나라가 뭉쳤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대미연대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오갈 줄 알았는데 세 사람이 아주 자연스러운 주제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친근감을 더 많이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말씀하시는 대로 중국은 이제 소위 테크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원래 또 중국이 제약 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미래에 발전시키는 미래 먹거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의 국가 발전 전략의 목표가 뭐냐면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예요. 그게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자기네가 원천 기술이 없으면 계속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 기술을 제대로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증시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면 테크주라든가 이런 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중국에서 특정하게 집중과 선택을 하는 주식들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형적이죠.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은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자본의 흐름을 시장 경제 메커니즘에서 보면 일부는 부동산, 그게 안 되면 주식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거의 뭐 지금 빈사 상태란 말이에요. 중국 정부도 큰 의지가 없습니다. 그 시장에 좀 맡기고 있는데 그런데 주식 시장은 그렇지 않죠. 이거마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걸 활성화해서 실제로 바이오나 테크 이런 부분에서는 해외 투자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쪽을 계속 발전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그럼 결국에 저희가 이번 열병식 전승절 기념식에서 읽어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어차피 지금 이제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 반서방 그 연합 전선의 수장을 우두머리를 중국이 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사실 공급망적인 차원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이냐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는 어느 쪽을 가야 되느냐고 모든 국가들이 고민을 하는 지금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한쪽을 선택하면 되죠. 근데 선택을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얽혀 있잖아요. 공급망도 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을 계속 설득을 하면서 지금 다자구도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남북 관계만 잘하면 해결될 거야, 한미 관계만 잘하면 해결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복합적인 관계에서의 전략을 짜야 대한민국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진짜 실용 외교의 축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번 전승절이 아주 그런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